네, 내년 대선 대진표가 드러나면서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민생 문제를 논의하자며 윤석열 후보를 향해 1대1 회동을 토론을 제안했고 또 윤 후보는 이번 대선을 부패와의 전쟁이라면서 이 후보를 정면 겨냥하고 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또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할 이야기가 이만큼 쌓여 있는데 네. 그래도 월요일 패널 분들이시고 지금 윤석열 후보 확정 이후 처음이니까 나이트 포커스에서는 한 줄 평 짧게 부탁드릴게요. 당황스럽지만 축하드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교수님. 축하드리지만 당황스럽습니다. 따라하지 마세요. 당황스럽지만 축하한다. 축하하지만 당황스럽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는 지금 앞으로 남은 대담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한테 1대1 회동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거든요. 네, 1대1 회동하다고 제안을 했죠. 저는 뭐 선제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의 약점을 공격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아무래도 1대1 회동을 하게 되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하자고 제안을 했어요. 물론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네.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 볼 때 두 후보가 어떤 정책적 대안을 갖고 있는지 하는 부분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보여지고요. 물론 뭐 나중에 선거에서 그 선거 관리위원회에서 토론을 하지만 그 토론만으로는 정확하게 두 후보의 정책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없으니 궁금증을 풀어주는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아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토론이나 정책적 부분에 자신 있다고 하는 부분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또 반대로 윤석열 후보가 만약에 받지 않더라도 윤석열 후보한테는 상당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길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죠. 만약 거부하게 되면 네. 자신이 없는 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전략적인 선택에서 이재명 후보가 선제적으로 1대1 토론을 하자라고 아마 주장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야당 원내대표도 정치쇼 하듯이라는 표현을 쓰긴 했습니다만 자신감의 좀 어떤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로서는 윤석열 후보가 약점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TV 토론에서의 정책 대결을 하고 싶다라는 건데 네. 이재명 후보로서는 윤석열 후보가 받으면은 좋고 받으면은 본인의 화려한 언변으로 윤석열 후보를 좀 무너뜨리겠다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안 받으면 거봐라 자신 없으니까 안 받는 거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상당히 부적절한 제안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나중에 TV 토론을 하면 되는 것이고 또한 저런 경우가 한 번도 없었다. 그리고 지금은 서로 각자의 정책을 갖고 다듬고 그것을 좀 확실하게 정립화하는 시간이지 아직은 설익은 정책을 가지고 서로 토론을 한다? 이것은 제대로 생산적인 토론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네. 이재명 후보도 상당히 그냥 설익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만 했다가 바로 그 다음날 거둬들이지 않았습니까? 현재는 정책적으로 토론할 만한 가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사실 물리적으로 주일에 만나는 게 쉽지만은 그럼요. 않아 보이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두 사람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윤 후보가 말을 아끼는 분위기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이 나라의 미래를 놓고 우리 국민들의 삶을 놓고 진지하게 논의할 1대1 회동을 제안드립니다. 국민의 민생이다,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이다라고 하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정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잠깐 들었는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그 제안 내용을 제가 좀 정확히 몰라가지고. 네. 네, 앞서 최 교수님은 답변 속에 있었거든요. 윤석열 후보가 가능성은 좀 낮을 거라고 이 회동을 수용할 가능성은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한번 생각은 해보겠다고 했거든요. 원론적인 답변 같고요. 저는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네. 각자의 정책을 가다듬어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같은 경우 이렇게 사실 본격적인 경쟁 구도가 되면서 후보들도 좀 강경하게 나서고 또 그 각 당에서도 후보를 향해서 좀 엄호한다고 해야 될까요? 당장 민주당 같은 경우도 이른바 윤석열 후보 때리게 나서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벼락 출세를 했다. 뭐 이 얘기는 결국 그 기수를 뛰어넘어서 중앙지검장, 검찰총장까지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아마 얘기하는 것 같고 또 뭐 여러 가지 특혜를 받아서 벼락 출세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제 상대 후보들에 대해서 계속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뭐 이거 대선 때는 늘 있었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저 말에는 그런 의미도 있을 거예요. 문재인 정부에서 벼락 출세한 사람이 나와서 야당이 후보를 하고 또 검찰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사람이 그만두고 5개월 만에 대선 후보가 되는 거 이런 부분들이 과연 상식적인 부분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지적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아마 이제 윤석열 후보가 갖고 있는 이제 좀 약점이랄까 이런 부분들을 계속 파고들 것 같은데 앞으로도 아마 저는
프레임 전쟁은 계속 할 것 같아요. 양측 다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네. 상대 후보에 대해서 어떤 일정 프레임을 만들고 그 프레임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서 이미지화하는 전략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화면에 안 나갔지만 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로마 제국이 멸망하게 된 건 스스로 병사를 양성하지 않고 게르만 용병을 쓰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면서 또 게르만 용병에도 비유를 했어요. 근데 게르만 용병이라도 상당히 전투력이 뛰어나면 당연히 데려다 쓸 수가 있죠. 윤석열 후보를 키운 것은 파라리 추미애 장관이고 문재인 대통령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벼락 출세 누가 시켰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중앙수사부장 맡겼어요. 수사지검장으로 맡았고 네. 또 검찰총장으로 임명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정권을 향한 수사를 하니 쫓아내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평가한 것이지 그냥 본인이 원해서 나온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야당 같은 경우는 4.4.5.2 후보다 이렇게 맞받아치고 있고요. 또 그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예, 그 얘기는 그런 거잖아요. 4.4.5.2라고 하는 게 이제 지난번에 그 무효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예컨대 민주당 같은 경우에 후보가 사퇴를 하게 되면 그 표는 무효표를 한다라고 하는 그 조항 가지고 얘기했던 건데 그걸 가지고 4.4.5.2 후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 내 이제 당원 당규에 따라서 그건 결정해서 한 문제이고 저런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정책적 부분이나 아니면 후보가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지지하면 모르지만 각 당에서 그 당의 정책에 따라서 이루어진 경선 결과에 대해서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민주당도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뭐 저수지 후보다, 동네 저수지에서 뭐 탄생한 후보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는데 그러면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그럼 민주당의 저런 공격도 맞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저런 식의 저급한 공격을 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민주당의 후보 같은 경우는요, 국민의 여론조사를 하지 않았어요. 당원과 선거인단 모집을 통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자기들은 그냥 자기 집에 있는 세수대야 후보예요. 그런 식으로 공격당할 수 있는데 왜 자꾸 이렇게 말장난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대선 후보가 됐습니다. 국가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그것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그런 대선 후보를 각 당에서 뽑았어요. 그럼 어느 정도는 예우를 해줘야 된다. 서로 비아냥거리거나 조롱거리지 말아라라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비아냥거리지 말아라고 하면서 본인이 세수대야 후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아니, 여당이 그리고 또 먼저. 하나는 지금 현재 뭐 일반 여론조사를 안 했다면 선거인단 모집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당원이 아니고. 그러니까 선거인단으로 들어온 분들도 일반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분들이 투표해서 결과가 나온 걸 가지고 세수대야 대하라니요.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되는 거죠. 그 당시에는 많은 분들이 각 캠프에서 선거인단 모집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자기네들이 많이 모집했다고 스스로 자기네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과 일반 국민 여론조사랑은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일반 말씀드립니다. 국민 여론조사에 국민의힘에서도 자기들 조직 동원해서 다 모집했다고 얘기했어요. 일반 국민을 어떻게 모집을 일반 국민들이나 아니면 선거인단 같은 경우도 다 조직을 동원해서 모집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일반 국민 근데 여론조사를 그분들 어떻게 같은 모집을 해요? 경우에 여론조사에서 오는 사람들이 일반이든 누구든 모집을 해서 왔든 어쨌든 선거인단으로 네. 오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다 100% 조직을 해서 왔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그분들이 와서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건 일반인들의 당원도 아니고 그분들의 의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폄훼해서 모두 다 조직을 통해서 들어왔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봐요. 모두라고는 안 했고요. 물론, 어쨌든 네. 각 캠프에서 모집을 상당 부분 했다라고 본인들이 실토했었습니다. 뭐 경선 그것도 결과에 대해서 여당 같은 일반인들이라는 얘기를 경우는 하는 이제 거예요. 모수가 좀 더 크다라는 거 또 얘기를 하고 있고 서로 또 경선 방식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의외의 대목에서 두 분이 토론을 하셨네요. 나를 본인이 세우고 이제 그 계시네요. 얘기를 하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꿔 말해서 좀 여당이 사실 월요일 뭐 주말을 거치자마자 좀 만약에 여당 입장에서 야당을 좀 공격한다고 하면 좀 잠시 뒤에 또 볼 지지율을 보겠습니다만 컨벤션 효과를 좀에 대한 대응일까요? 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뭐 컨벤션 효과뿐만 아니라 윤석열 후보에 대한 공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약점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한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네. 어쨌든 뭐 어떤 형태로 됐든 후보가 됐으니 그 후보에 대해서 집중적인 공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도 어쨌든 국민의힘의 후보로 정식 선출이 된 윤석열 후보를 대상으로 해서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컨벤션 효과는 일정 부분 있다고 보여져요. 지금 상황으로 본다고 하면, 여론조사 네. 결과만 본다고 하면. 그러나 이 컨벤션 효과가 어느 정도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이 늘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제 두 분이 경쟁을 하면서 여론조사 추이가 어떻게 변화될지 또 이런 부분을 지켜봐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가 먼저 이제 출발선에 나서면서 민생 행보를 좀 더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부분인데 아직은 일단은
하는 당정 간에 조금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관련한 발언 홍남기 부총리 얘기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예결위 발언입니다. 경제부총리께 제가 여쭙게요. 지급을 한다면은 원래 지급을 할 수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여건상 올해는 뭐 추경이 있을 수도 없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입장을 확인한 거예요. 정부 입장을. 전 국민 지원은 올해가 어렵다라고 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뭐라 그러냐면 나라 곳간만 채워지고 국민은 지갑을 닫고 있다. 부자 나라의 가난한 국민이 웬 말이냐 이런 입장이에요. 요즘에 후보는? 이재명 후보께서 비유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나라 곳간이 채워지고 있다? 이것은요. 올해만 해도 재정 적자가 90조입니다. 지금 나라 빚이 1000조를 넘어서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추가 세수가 40조 정도 더 들어왔다고 그래서 나라 곳간이 채워지고 있다? 그러면요. 지금 빚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 나라 곳간이 채워지면 좀 빚을 먼저 갚아야죠. 그것이 조금 세수가 더 많아졌다고 해서 조금 더 이걸 나눠주자? 이거 오해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내가 집권 여당 후보니까 전 국민에게 돈을 나눠주자. 그럼 나에 대한 지지율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국민들이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많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일반론적으로 보편적인 재난지원금을 다 살포하는 것은 반대다라는 여론이 더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한마디로 하면 집에 돈이 들어왔는데 교수님은 빚부터 갚자는 거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살림살이부터 쌀도 사고 좀 그러자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화시키면. 네, 맞아요. 그러니까 장 교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걸 빚을 갚을 수도 있죠. 또는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봐요. 네. 예를 들면 국가를 운영하거나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걸 투자를 해서 다시 경제를 더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쓸 거냐 아니면 그냥 빚을 갚고 우리가 조금 더 힘들더라도 버틸 거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라고 봐요. 경제적으로 봤을 때 반드시 빚을 모든 게 갚는 것이 다 옳은 것도 아니거든요.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익이 나면 그걸 재투자하거나 하면 R&D 개발에 투자를 해서 사업을 확장하고 더 기업이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네. 부분이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그냥 돈을 준다는 개념보다는 그 돈을 가지고서 지역에 있는 지역 상권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뭐 지역의 그 소상공인인 자영업자들을 운영하는 가게에서만 사용하고 거기서 다 사용을 못하면 다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국가 세금으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수 활성화를 통해서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경제적 정책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게 이재명 후보의 주장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네. 이건 경제적으로 또 정책적으로 어느 부분에 투자하는 것이 더 맞을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논란인 것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검토 가능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R&D 자금 같은 데 투자하면 괜찮죠.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서 아이들이 학원비로 교육비로 쓰면 괜찮은데 이것은 가서 옷이나 좀 사 입고 그냥 좀 더 맛있는 거나 좀 사 먹고 이런 소비성 금액으로 사용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전혀 경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근데 말씀드립니다.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 옷을 사고 이런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한테 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국민의힘도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한테 지원을 하자라고 하는 부분에 동의하고 있고 또 내수 활성화는 결국 그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손실이 좀 보상되는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거니까 손실보상법을 통해서 돈을 주는 것도 좋지만 그분들이 직접적인 어떤 가게 운영을 통해서 돈을 얻도록 만드는 즉 수익이 나도록 만드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국회 발언에서 질문을 한 의원이 여당 의원이 아니라 유성걸 국민의힘 의원이었거든요. 앞으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좀 당정 간의 입장을 정리해야 또 야당의 공격에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